안녕하세요. 한국 고객분들을 위한 데이터 AI 서밋 리캡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브릭스 코리아에서 SA 역할을 맡고 있는 임상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40분 동안 지난 6월 말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데이터 AI 서밋의 주요 키노트 내용, 약 한 4시간 정도 분량이 되겠고요. 이거를 요약을 해서 설명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서밋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서밋의 주제는 데스티네이션 레이크하우스였습니다. 이 주제가 의미하는 바는 인더스트리나 그리고 특정 국가 지역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과는 상관없이 결국 데이터에 연관된 그런 프로젝트나 그런 잡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결론적으로는 레이크하우스라는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라는 공통의 목적지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데스티네이션 레이크하우스라는 주제가 잡혔고요. 흥미로운 것은 저희가 레이크하우스라는 거를 처음 주창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신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 그리고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다른 벤더에서들도 최근 몇 년 동안 레이크하우스라는 거를 많이 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기술 스택을 갖고 있는 회사마다 약간씩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긴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레이크하우스라는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는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는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은 어, 간결한 아키텍처를 주요한 그런 차별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단일 플랫폼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업무뿐만 아니고 ETL, 스트리밍,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앤 ML 관련된 유지 케이스까지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서 하나 일관된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제공하는 이러한 기술은 오픈소스 및 오픈 표준에 그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 AI 서밋의 주요 발표 내용을 크게 저희가 10가지 주제로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앞으로 20분 동안 앞에 5가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 후에 저희 석훈님이 나머지 5가지를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델타 레이크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스팍 커넥트라고 하는 아마 이제까지 스팍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변경 사항 중에 가장 큰 변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기능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는 차세대 스팍 스트리밍, 스팍 스트럭처 스트리밍 관련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라이트 스피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ETL 프레임워크 관련된 발표 내용, 주요 발표 내용,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주요 발표 내용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델타 레이크 2.0 관련해서 주요 발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레이크는 아시는 것처럼 레이크하우스를 구축을 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스토리지 레이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를 완성하기 위해서 스토리지 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 2.0을 저희가 어나운스를 하면서 가장 큰 주요 변경 사항 중에 하나가 그 델타 레이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오픈 소스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데이터브릭스에서 제공하는 델타 레이크와 오픈 소스 형태로 되어 있는 델타 레이크가 그 기능의 범위가 좀 다르게 가지고 갔었는데요. 이번에 2.0이 되면서 그 기능을 모두 풀었고요. 흥미로운 것은 저희가 이 모든 기능을 풀기 전에도 이미 델타 레이크라고 하는 게 한 달에 7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있을 정도로 현재 글로벌하게 가장 널리 사용이 되는 레이크하우스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GitHub에 들어가 보시면 가장 레이티스트 버전인 델타 레이크 2.0.0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고 현재 가장 레이티스트 버전에서 제공하는 주요한 피처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다큐멘테이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모든 기능을 오픈소스화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기존에 이미 제공했던 기능 이외에 이 옵티마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뭐 컬럼 매핑, 제너레이트 컬럼 이런 주요한 기능들이 데이터브릭스 플랫폼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델타 레이크 2.0부터는 이 모든 기능을 데이터브릭스 플랫폼이 아니어도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커밍순으로 되어 있는 나머지 기능들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주요한 기능들을 오픈소스화 했을 때 기존의 델타 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적인 부분과 편의성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오늘은 성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일반적인 TPDS 쿼리를 수행을 했을 때 기존의 델타 레이크 가지고 베이스라인으로 성능을 측정했을 때고요. 여기에 컴팩션을 적용을 해서 굉장히 자잘한 파일들이 있던 거를 컴팩션 적용 후에 동일한 쿼리를 수행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높은 성능을 내어주는 저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오픈소스화하면서 공개를 한 옵티마이즈 G 오더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능의 게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파치 스팟 관련된 어나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스팟 관련된 어나운스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축하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에 아파치 스팍이 올해 ACM 시그모드에서 시스템스 어워드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ACM 시그모드에서 대량의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이론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거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아파치 스팍이 이렇게 시그모드 시스템즈 어워드라는 큰 상을 예, 받게 됐고요. 아마 이 상에는 기존에 스팍을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스팍을 기여하신 분들의 그런 노력 때문에 저희가 이 아파치 스팍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팍 관련해서 주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 개선될 그런 사항인데요. 스팍 커넥트라는 겁니다. 이 스팍 커넥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아파치 스팍을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걸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인지를 좀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팍의 버전은 스팍 드라이버가 되게 모놀리식한 드라이버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로직이나 스팍 코어에 관련된 코드들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팍을 모든 곳에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씬 클라이언트 환경이나 기타 다른 환경에서 특히나 개발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자주 사용하시고 굉장히 편의성을 높게 어, 쓰고 있는 IDE 환경에서도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환경은 내가 갖고 있던 코드를 리모트로 보내서 리모트 영역에서 돌리고 그 돌린 결과를 다시 받으실 수는 없으시죠. 그 결과의 데이터를 리모트 상태에 저장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마치 내 로컬 환경 쓰시듯이 작업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스팟 커넥트 이 프로젝트는 그거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씬 클라이언트를 제공을 하고요. 이 씬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면서 중간에 보시면 커먼한 API로 클라이언트 API 레이어를 이렇게 둠으로써 어플리케이션과 기존의 스파 클러스터를 분리를 하는 아키텍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를 비롯한 어느 곳에서도 스팍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팍을 운영하시다 보면 멀티 테넌트 관련된 운영 이슈도 있는데 스팍 커넥트를 활용하시면 이 멀티 테넌트 관련된 운영 이슈도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팍 드라이버와 스팍 어플리케이션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게 발생하더라도 OM이 발생하더라도 스팍 드라이버를 죽이지 않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디펜던시가 충돌이 나는 현상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 때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버를 독립적으로 클라이언트와는 개별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스팟 커넥트를 통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스텝스로 디버깅,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IDE 환경에서 디버깅 하시듯이 그렇게 기존 스팍에 대한 디버깅에 대한 어, 편의성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밋 키노트 발표에서 해당 지금 이 스팟 커넥트 개발을 리딩하시는 저희 데이터브릭스 분이 직접 본인의 아이패드를 갖고 시연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화면에 보고 있으신 게 이분이 실제 아이패드를 열어놓고 라이브 데모 코딩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리모트 환경에서 스파 커넥트에 대한 컴피레이션을 맞춰놓은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스파크 SQL을 어떻게 수행을 할지를 이렇게 실제 코딩을 합니다. 코딩을 해놓고 나면 이 해당되는 결과는 원격에 있는 스파클러에서 수행이 되고 그 수행된 결과가 다시 내가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 아이패드 환경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스팍을 예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하시듯이 그렇게 좀 편하게 원활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지난 저희가 7년 전에 2015년에 저희 레이놀드 님이 아파치 스팍 2.0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텍 블로그를 올리시면서 모바일 플랫폼을 위해서 스팍을 아키텍처링 해야겠다라는 그런 블로그 글을 올리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보시면 날짜가 4월 1일이죠. 그래서 만우절 기념으로 올리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는 7년 전에는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는 이런 모바일 플랫폼 씬 클라이언트를 에서도 스팍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스팍 커넥트라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나운스되어 있는 부분은 프로젝트 라이트 스피드입니다. 이 라이트 스피드는 차세대 스팍 스트리밍, 스트럭처 스트리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사 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데이터브릭스 플랫폼 내에 현재 돌고 있는 스트리밍 관련된 타스크들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를 차트로 표시를 한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지고 있고 이어 오버 이어 기준으로 15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스팍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의 챌린지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도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도전 과제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 빠르고 심플한 스트림 프로세싱을 하자라는 게 목적이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에 보시는 네 가지의 주요 목적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예측 가능한 짧은 대기 시간에서 테일 레이턴시를 최대 2배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규 연산자 지원을 통해서 이런 조금 더 복잡한 연산을 하는 것들에 대한 기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스칼라나 자바 기반으로만 가능했던 거를 요즘 파이썬을 워낙 대선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도 그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리밍 환경을 운영을 하시고 개발하시다 보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운영 모니터링을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트러블 슈팅 할 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라이트 스피드에서는 타임라인 뷰를 가지고 현재 어떤 식으로 이런 스트림이 운영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공하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커넥터와 에코시스템 관련해서는 요즘 MSA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동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MSA 서비스들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과 연결성이 중요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짧은 대기 시간 관련해서 더 빠른 그 북키핑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옵셋 관리를 할 때 예전 같으면 옵셋 레인지를 익스터널 스토리지에다가 저장하고 또 배치 마이크로 배치 돌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배치가 끝났다라는 거를 마킹을 하고 다시 또 이걸 이제 반복하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해당된 옵셋 레인지에 대한 거를 어싱크 방식으로 던지고 바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스테이트리스 파이프라인의 대기 시간을 약 한 73%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크 포인팅 관련된 건데 현재 체크 포인팅은 싱크로너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배치 수행하고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 관련돼서 싱크하고 그 다음 배치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어싱크 방식으로 해서 배치 수행하고 어싱크로 체크 포인트 던진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배치 수행하고 이렇게 하면 스테이트 프로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을 약 한 30%까지 단축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트 스피드 관련해서는 저희 회사 기술 블로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 프로젝트를 위해서 현재 스팍 스트럭처 스트리밍의 주요한 지라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해당 지라를 더 확인해 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이 기술이 어디까지 개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ETL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델타 라이브 테이블스라고 하는 저희 ETL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떤 점들이 앞으로 개선될 건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 기반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 어, 목적 자체가 데이터 엔지니어링이고요. 데이터브릭스 플랫폼 자체는 오토로더나 카피인투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단순화된 데이터 수집 그리고 DLT 저희가 델타 라이브 테이블스라고 하는 자동화된 ETL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어, 작업에 대한 스케줄링이나 이런 걸 도와드리는 워크플로우라는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안에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라이브 테이블스 관련해서는 편하게 생각하시면 ETL 개발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ETL 개발할 때 주변에 고려해야 되는 인프라에 대한 관리 부분 그리고 데이터 품질 관련된 부분 배치랑 스트리밍을 통합하는 부분을 책임져주는 그런 ETL 프레임워크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라이브 테이블스에 몇 가지 향상된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스트리밍으로 처리하다가 오토 스케일링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실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백로그를 모니터링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백로그 모니터링 하는 것들을 추가가 되었고 그걸 기반으로 얼마만큼의 스팍 노드를 오토 스케일링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부분을 향상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우리가 DW 모델링을 할 때 슬로우 체인지 디멘전을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히스토릭하게 이런 디멘전 테이블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유지해야 될 때 보통 우리가 이거를 SCD 타입 2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DLT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어플라이 체인지 인투라는 거를 통해서 특정 시퀀스를 가지고 소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키값을 보고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키값을 가지고 온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고 어, 진행이 되는지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 어나운스 중에 하나가 이 DLT에서 엔자임이라는 ETL 옵티마이저를 현재 신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엔자임이라는 ETL 옵티마이저는 특히 증분 ETL 작업 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증분 작업을 할 때 단순한 어펜드 작업이 있을 때도 있고요. 혹은 특정 파티션만 재계산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파티션에 걸쳐 있을 때 머지문을 가지고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 어, 아예 그냥 전체를 다 계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 중에 하나는 ETL을 개발하시는 분이 어떤 케이스가 가장 적은 코스트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매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판단을 어, 저희가
엔자임이라는 옵티마이저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엔자임이라는 증분 ETL 작업용 옵티마이저는 별도의 코스트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델타 테이블에서 트래킹했던 체인지 그리고 지금 들어온 작업의 쿼리 플랜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어떤 업데이트 테크닉이 가장 최선인지 최적의 그런 방식을 찾아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테스트를 보면 심플 ETL 그리고 타임 시리즈 애그리게이션이나 라지 인풋 체인지 같은 거를 돌렸을 때 사람이 판단해서 매뉴얼하게 의사결정을 했을 때랑 엔자임이라는 이 ETL 옵티마이저가 판단했을 때 이 지금 차트에 보시면 가장 최소의 비용이 드는 그런 방식을 이 엔자임이라는 옵티마이저가 선택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브릭스 SQL이라는 DW 환경을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데이터브릭스 SQL 서버리스를 AWS 기반 AWS 환경에서 퍼블릭 프리뷰를 어나운스를 했고요. 서버리스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이너리턴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낮은 비용으로 굉장히 빠른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면에서는 즉각적이고 탄력적인 컴퓨팅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제 클러스터 방식이 클러스터가 올라갈 때까지 몇 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서버리스 방식이기 때문에 수초 이내에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고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완전 관리형이 있고 서버리스 환경이기 때문에 제로 메인터넌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과도한 프로비저닝이 방지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예전 대비해서 낮은 TCO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축하할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포톤이라고 하는 C++ 기반으로 기존에 스팍의 실행 엔진을 재코딩한 그런 쿼리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 엔진이 올해 시그 모드에서 인더스트리 페이퍼 부분에서 또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포톤은 이번 달 3일, 8월 3일 기준자로 GA로 릴리즈가 됐고요. 이 포톤으로 작업을 하시면 기존에 동일한 작업을 하시더라도 대화형 워크로드에는 뭐 최대 8배, ETL 계산 비용은 5분의 1 정도 들고 포톤 자체가 또 비용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TCO를 약 한 30% 정도 절감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테스트 결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요한 5가지 데이터의 서밋에서 있었던 내용을 좀 전달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랩업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는 델타 레이크 컴포넌트 자체가 데이터브릭스에서 쓰는 델타 레이크나 오픈 환경으로 쓰는 거나 저희가 이제 다 오픈 소스화 했기 때문에 이 델타 레이크라는 걸 쓰더라도 굉장히 벤더 락인이 이제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델타 레이크라는 컴포넌트를 더 많은 곳에서 쓰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팍 커넥트라는 걸 통해서 스팍을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씬 클라이언트에서도 스팍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스팍 스트럭처 스트리밍의 성능이나 기능을 올리기 위한 라이트 스피드라는 프로젝트가 어나운스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제공하던 ETL 프레임워크 데이터 라이브 테이블스라는 DLT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에 증분형 ETL 작업의 경우에 어떤 테크놀로지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되는지를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엔자임이라는 ETL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자동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W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에 저희가 데이터브릭스 SQL이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 서비스의 서버리스 버전이 지금 AWS에서는 퍼블릭 프리뷰가 나와 있고요. 포톤이 이달 3일, 8월 3일에 GA가 돼서 이제 모든 고객분들이 좀 더 편하게 더 많은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5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고객을 위한 코리아 데이터 AI 서밋 다이스 리캡 2022의 파트 2를 맡은 데이터브릭스 솔루션 아키텍트 방석훈입니다.
우선 파트 1에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은 델타,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웨어하우징 등과 같은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데이터 AI 서밋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번 파트 2에서는 저희가 거버넌스 보안 그리고 머신러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버넌스와 이런 보안 영역 관련해서는 유니티 카탈로그, 델타 쉐어링과 같은 기존에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런 발표된 내용과 데이터 클린룸, 데이터브릭스 마켓플레이스와 같이 좀 새롭게 발표된 내용이 있었고요. 머신러닝 영역과 관련해서는 MLflow 2.0, 서버리스 모델 엔드포인트, 그다음에 모델 모니터링 이런 영역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파트 2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니티 카탈로그입니다. 유니티 카탈로그의 경우에는 모든 아셋이 하나의 권한 모델을 통해서 통합 관리되는 이런 기능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안시 SQL 기반의 권한 할당, 그랜트와 같은 구문을 활용을 해서 특정 사용자에게 테이블이라든지 데이터와 같은 아셋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유니티 카탈로그라는 기능은 중앙 통제 가능한 오디팅과 리니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같은 다양한 페르소나가 유니티 카탈로그를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접근하거나 메타데이터,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나 아니면 ML 모델 또는 대시보드를 접근하기 위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니티 카탈로그를 사용하기 전과 후 저희 데이터브릭스의 모습은 어떤지를 조금 비교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유니티 카탈로그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 기본 설정 관련해서는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서 유저와 그룹, 클러스터, 테이블 메타데이터 등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고, 이런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연동하는 이런 아키텍처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다양한 워크스페이스로 확장될 경우에는 이런 유저나 그룹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테이블 메타데이터가 분산되어지는 등 다양하게 불편한 점들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유니티 카탈로그 발표와 함께 유니티 카탈로그를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어카운트 콘솔을 통해서 유저와 그룹을 제어를 하고 유니티 카탈로그를 통해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거버넌스 기능 그리고 리니지와 같은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클러스터는 다양한 워크스페이스에서 각각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롭게 개편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유니티 카탈로그를 통해서 스토리지를 접근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유니티 카탈로그를 통해야지 사용자, 그 다음에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접근을 저희가 허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티 카탈로그의 경우에는 유저나 서비스 프린시펄 그룹에 따라서 동적 뷰를 활용한 프라이버시를 강화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컬럼이라든지 로우 접근 제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마스킹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동적 뷰를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멤버십에 따라서 데이터브릭스 펑션, 예를 들어서 current user, is member 등과 같은 펑션들을 활용해서 조건값으로 활용하실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티 카탈로그는 빌트인 리니지를 제공합니다. 이런 리니지를 통해서 데이터의 엔드-투-엔드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어,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통해서 브론즈 레벨의 호주, UK, 미국의 데이터를 합쳐서 로 월드와이드라는 테이블을 만든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월드와이드라는 테이블이 결국에는 실버 레이어의 테이블인 터바인 매트릭스 월드와이드라는 테이블에 활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보고자 하는 테이블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데이터브릭스의 클러스터나 아니면 SQL 엔드포인트에서 자동으로 수집이 되어 그려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테이블의 레벨에서 리니지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컬럼 레벨에서도 리니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컬럼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카탈로그의 공통 권한 관리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기본적인 유니티 카탈로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테이블, 그리고 노트북, 워크플로우, 대시보드에서 이 테이블이 어떻게,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등도 함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유니티 카탈로그의 데이터 카탈로그 검색하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데이터 AI 서밋에서 발표가 되긴 했지만 실제로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리니지라든지 그 다음에 서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먼저 발표가 됐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I를 통해서 유니티 카탈로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아셋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이런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하실 때에 테이블명을 검색을 하셔도 되고 데이터베이스명, 카탈로그명, 뭐 컬럼명 이런 것들을 검색하실 경우에는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 검색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UI 환경이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부분과 DB SQL 이런 영역에서 동일하게 UI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치 기능 또한 유니티 카탈로그 일부의 기능이기 때문에 공통된 권한 관리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권한이 없는 테이블에 대해서 당연히 조회가 되지 않을 거고요. 이런 기능들은 유니티 카탈로그의 기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델타 쉐어링입니다. 델타 쉐어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델타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좀 활용하실 경우에는 데이터의 복제나 그 다음에 크게 관리할 부담 없이 안전하게 데이터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좌측에 보이시는 이런 데이터 프로바이더 영역에서 델타 테이블을 저장되어 있는 거를 델타 쉐어링 서버를 통해서 공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어텐티케이션 파일 같은 거를 데이터 리시피언트, 데이터를 받는 사람이 설치를 해서 깔아서 사용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특정 사용자에게만 이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판다스라든지 스팍에서만 지원이 했지만 금년에 저희가 추가되는 항목으로는 파워 BI, 노드.js, 자바, 그다음 엘릭시어 이런 등등과 같은 기술에도 접목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후에도 저희가 고랭귀지, 에어플로우, 태블로, R, 그다음에 테라폼 이런 것과 같은 다양한 기술에도 더 접목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브릭스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델타 쉐어링 기반의 데이터 솔루션을 위한 열린 마켓플레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쉽게 생각을 하셔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새로운 종류의 아셋에 대해서 뭔가 잘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수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제공자 입장에서 내 데이터를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어라고 할 경우에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마켓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제공받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완벽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리테일과 같은 분야에서 제일 잘 만들어져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완전한 솔루션을 탐색을 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한 벤더사의 락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브릭스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데이터 파일이나 데이터 테이블 이런 것들만 공유 가능한 것이 아니라 노트북이라든지 머신러닝 모델, 대시보드나 솔루션 엑셀러레이터 같은 이런 트레이닝 자료들 이런 것들도 함께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클린룸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 디스플레이 뉴스룸에서 정의한 클린룸이란 먼지를 비롯한 제반 환경 조건이 일정한 규격에 맞게 유지되는 깨끗한 공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처럼 저희 데이터브릭스가 생각하는 데이터 클린룸이라는 거는 하나의 공간에서 두 개의 다른 업체, 두 개 이상의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함께 안전하게 공동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력사 1, 예를 들어서 리테일 업체라고 보겠습니다. 협력사 2, 광고사라고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업체가 각각 보유한 민감 정보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이 데이터들을 어느 특정한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협력사 1 환경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협력사 2의 데이터가 협력사 1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죠. 하지만 이런 데이터 클린룸에서 함께 협력을 하게 된다면은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환경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데이터 분석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사가 공통의 사용자를 통해서 마케팅 캠페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효과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리테일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데이터 클린룸에 넣고 광고사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도 데이터 클린룸에 넣어서 공동 환경에서 데이터가 빠져나가지 않고 잘 분석할 수 있게 이런 환경을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MLflow 2.0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Lflow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요. 사실상 데이터브릭스가 개발을 하고 가장 많은 커밋을 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flow 2.0이 1.0과 달라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ML 파이프라인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빌트인 ML 템플릿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빌트인 ML 템플릿은 회귀 문제라든지 분류 문제, 추천 문제 등을 가지게 될 예정이고요. 저희 데이터브릭스 쪽에서 제공하는 부분은 이런 파이프라인 설정, 특히 야물 파일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서 각각의 파일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피처들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이런 파이프라인 야물 파일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학습에 일어나는 아니면 프리프로세싱에 일어나는 이런 각각의 영역들은 이런 파이썬 파일로 정의를 해주셔서 이 파이썬 파일을 야물 파일과 함께 적용을 해서 돌리는 이런 프로덕션 레벨의 ML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다양한 환경,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브릭스 환경에서 사용한 프로덕션 레벨의 ML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서버리스 모델 엔드포인트입니다. 데이터브릭스는 기존에도 이 프로덕션 레벨의 모델 서빙을 위해서 이미 VM을 제공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달라지는 부분은 데이터브릭스가 호스팅하는 VM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는 서버리스의 큰 장점은 낮은 레이턴시의 REST API 기반의 엔드포인트를 제공한다는 점이고 높은 수준의 SLA를 보장을 하고 최소 0개 노드부터 오토 스케일링이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0개 노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더라도 초단위로 오토 스케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는 데이터브릭스가 자체적으로 VM을 벌써 띄워놓고 거기 안에서 뭔가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객에게 리소스를 할당하는 개념의 서버리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체적으로 VM이라든지 인스턴스를 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서빙하려고 하게 된다면은 꺼져 있는 VM에서부터 웜업을 시켜서 올리고 데이터브릭스 런타임 같은 것들을 다시 붙여서 그다음에 뭐 ML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같은 것들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다 보면은 최소 분단위의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아니면은 VM이 인스턴스가 레디가 되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버리스를 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초단위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덕션 레벨에서 효과적인 모델 서빙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기반의 관찰 기능, 아래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매트릭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델이 호스팅되고 있고 레이턴시라든지 아니면 에러라든지 리퀘스트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적하실 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클라우드 사용 가능하신 AWS 그리고 애저에서 게이티드 퍼블릭 프리뷰로 제공이 되는 기능이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GA로도 갈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프로덕션 모델을 위해서 표준화되고 그다음에 중앙 집중화된 메커니즘의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대시보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커스텀 지표를 추가를 할 수 있는 유연한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 드리프트가 일어났는지, 데이터의 품질에 이슈는 없는지, 또한 모델의 품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알림을 제공하는 이런 기능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런 기능들이 프라이빗 프리뷰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에 퍼블릭 프리뷰로 그 다음에 GA로 가는 이런 과정을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데이터 AI 서밋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유니티 카탈로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데모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데이터브릭스 환경에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 환경은 저희 회사에서 사용되는 데모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 데이터브릭스 워크스페이스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다양한 페르소나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SQL이라는 부분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데이터를 클릭을 해서 데이터 익스플로러라는 영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익스플로러 영역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런 데이터, 스토리지, 크레덴셜스, 그다음에 익스터널 로케이션 이런 다양한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메뉴가 보이지 않으신다면은 아직까지 유니티 카탈로그가 적용이 되지 않은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카탈로그가 적용된 워크스페이스에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스토리지 크레덴셜, 어떤 S3라든지 애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젠2,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같은 이 스토리지를 접근하기 위한 키 정보를 이제 저장해두는 이런 스토리지 크레덴셜을 저희가 보유를 할 수가 있고요. 익스터널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익스터널 테이블로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로케이션을 지정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서치 테이블이라는 영역에 제가 UC 리니지라는 부분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UC 리니지라는 부분을 검색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카탈로그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어떤 스키마에 어떤 테이블인지 이런 정보들을 바로 검색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명이 검색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의 테이블로 들어가 볼 건데요. 저는 여기 있는 이 디너 테이블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에서 보이시는 이 테이블명은 필드 데모스라는 카탈로그의 유닛 UC 리니지라는 저희 데이터베이스명, 스키마명의 디너라는 테이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델타로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이 스키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 공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샘플 데이터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샘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디테일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고 누가 처음에 만들었고 누가 오너인지 그 다음에 언제 업데이트가 된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퍼미션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프린시팔에게 어떤 권한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델타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 델타가 어떻게 히스토리가 바뀌어갔는지 버전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니지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리니지 그래프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 테이블이 업스트림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노트북에서 이 테이블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기능도 확인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의 저희 컬럼을 클릭을 해서 풀 메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더라도요. 이 각 컬럼별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풀 메뉴라는 이 컬럼은 실제 메뉴 테이블에서 앱, 디저트, 메인이라는 각각의 컬럼을 가지고 만들어진 컬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간단하게 저희가 오늘 데이터 AI 서밋 파트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거버넌스 기능과 머신러닝 쪽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데이터 AI 서밋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데이터브릭스 계속 기대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데브시스터즈고요. 저는 데이터 플랫폼 셀을 맡고 있는 오승용입니다. 저는 BI를 맡고 있는 강혜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동안에는 데브시스터즈가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데이터 AI 서밋에서 느꼈던 점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브시스터즈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 쿠키런 시리즈의 개발사이자 퍼블리셔인데, 한국에서도 유명하지만 글로벌하게 현재 1억 5천만 명 이상의 분들께서 게임을 즐겨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쿠키런 킹덤은 저희가 2021년에 런칭을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4천만 명 이상의 글로벌 유저분들께서 게임을 즐겨주시고 계신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보다도 유럽이나 미국의 고객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2021년도에 저희가 게임 대상 최우상을 받기도 했었고, 글로벌하게는 포켓 게이머 모바일 게임 어워드라는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시상식에서 저희들이 피플스 초이스라고 투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데브시스터즈의 데이터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브시스터즈의 데이터 환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2013년 쿠키런 포 카카오 서비스를 런칭할 때부터 모든 프로덕션 서비스를 AWS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들은 데이터 레이크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생기기도 전부터 AWS S3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로그와 데이터를 적재에서 예전부터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는 하드 MR에서 벗어나서 아파치 스팍 기반의 ETL과 분석 환경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의 데이터가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조금 빠르게 진행한 편인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글로벌 유저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게임 도메인의 특성상 단위 유저당 데이터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게임에서는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개발되면서 또 기존 기능들도 상당히 많은 갈아엎는 업데이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스키마도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또 변경도 매우 잦은 그런 스트럭처드라고 보기엔 애매한 일종의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들을 대부분 다루게 됩니다. 이런 환경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수천만 명의 유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게 저희의 큰 도전 과제였고요.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기 전의 환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크게 주요 데이터가 로그 이벤트 그리고 DB 스냅샷 이외에 제이슨 CSV 같은 다양한 각종 메타데이터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모든 로그는 카프카 기반의 로그 파이프라인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중앙 수집을 하고 스팍을 활용해서 일배치를 통해서 S3에 적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팍에서 추가적인 가공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마트에 해당할 만한 데이터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환경에서는 주로 데이터를 파켓 포맷으로 적재를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팍을 통해서 EDA라든가 애독 분석을 하기도 하고, 스팍 드리프트 서버라든가 아테나 같은 환경들을 추가로 제공해서 쿼리 엔진을 운영해서 대시보드라든가 BI 툴의 연동, 그리고 이외에 기타 다양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환경들을 계속 운영하면서 조금 더 데이터의 관점에서, 처음엔 이런 스택을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의 엔지니어라든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파이썬 기반이었고요. 그러다가 데이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BI팀을 새로 셋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I팀에 조인한 분들께서 처음에 이런 환경들을 매우 힘들어하고 다양한 도전들이 있었는데요. 이어서 BI 셀장님인 혜민님께서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MS SQL 서버와 같은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RDBMS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주로 개발해 왔었는데요. 데브시스터즈에 3년 전에 조인하면서부터 승용님이 앞에서 설명해 주신 이런 클라우드 환경의 빅데이터 분산 처리 환경에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개발하면서 정말 다양한 챌린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게 비록 빅데이터를 잘 처리하기 위한 환경이긴 하나 이제 기존의 데이터들을 RDBMS 환경에서 활용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파켓 파일에서 불편한 지점, 그리고 파이스팍 기반이어서 어려웠던 지점, 그리고 스팍스 SQL에서 불편했던 지점들이 3가지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을 좀 자유롭게 핸들링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이 부족했고 특히나 이제 파켓 기반의 파일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 개의 로만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싶은데 이게 불가능해져서 전체 파티션을 다 드랍하고 인서트한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 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빅데이터 분산 처리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좀 더 편리하게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저희 우선 데이터브릭스가 제안하는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를 가져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브릭스 SQL과 델타 레이크 그리고 앞으로 도입할 예정인 유니티 카탈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는데 특히 델타 레이크를 통해서는 파케의 한계를 많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통합된 이런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데브시스터즈는 데이터의 사일로를 피하고 여러 직공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데브시스터즈는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 엔지니어 등 다양한 데이터 직군들이 좀 한 곳에 모여서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더욱더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가장 큰 예시로는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저의 생애 가치, 라이프타임 밸류 에스티메이션 모델링을 이러한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인해서 킹덤의 성공적인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저희의 아키텍처가 살짝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기존의 오픈소스 스팍을 사용하던 부분을 데이터브릭스로 대체하고 주요 데이터들, 특히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마트 쪽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은 다 델타 레이크로 변환해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활용하던 도중에 이제 저희 2022년 데이터 AI 서밋 행사에 초대받게 되어 참석하게 되었고요. 행사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승용님이 다시 이어받아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데이터브릭스 AI 데이터 AI 서밋이 상당히 오랜만에 열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번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못 하고 있다가 상당히 오랜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이벤트여서 저를 포함해서 다양한 직군에서 데브시스터즈에서는 총 6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세션들이 너무 듣고 싶은 것도 많고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많아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녹화가 돼서 올라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보고 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는 또 다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같이 모여가지고 6명이 그 같은 겹치는 시간에 서로 누가 뭘 들을까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고민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히나 방금 전에 혜미님께서 언급하셨던 챌린지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겪은 부분이라든가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공유들을 좀 많이 다른 분들과 했었던 것 같고요. 이번 데이터브릭스 또 데이터 AI 서밋을 통해서 데이터브릭스를 통해서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한 저희들의 결정에 또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된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키노트는 아마 앞서 설명도 해주셨겠지만 너무 많았어요. 사실 릴리즈한 것들이. 그래서 약간 그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희는 좀 되게 우스갯소리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을 조금 여기 리스팅을 해봤고 발표 시간상 뭐 앞에 몇 가지만 언급을 드리면 일단 델타 레이크 2.0으로 델타 레이크에서 데이터브릭스에서만 제공하던 많은 기능들을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게끔 좀 변경이 된 것들이 있고 데이터에서도 많은 성능과 기능 개선들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분께서는 그럼 데이터브릭스 이제 몇 쓰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데이터브릭스의 장점들을 잘 살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브릭스를 쓰지 못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델타의 기능을 다 못 쓰는 게 상당히 저희 입장에선 제약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델타 레이크에서의 생태계들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는 상당히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도 데이터브릭스 SQL 내지는 요새 이제 SQL 웨어하우스라고 불리는 기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서버레스 SQL이 사실 릴리즈를 최근에 이제 프라이빗 프리뷰로 하고 또 이번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발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활용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DB-SQL 내지는 데이터브릭스 SQL 같은 경우 주로 지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표 조회 같은 경우는 밤 시간대에는 거의 조회하는 사람이 없다가 또 조회가 많을 때는 순식간에 몰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스케일링 하는 것보다 이런 서버레스 SQL을 쓰는 게 조금 더 프로비저닝 타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미팅들을 저희들이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먼저 처음으로는 그 APJ 아시아 퍼시픽 재팬의 지역 고객분들이 모여서 진행했었던 웰컴 리셉션 네트워킹 행사가 컨퍼런스 열리기 전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랑 그 여기 데이터브릭스의 심지어 CMO 분도 오셔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 가장 오른쪽에 아시아 사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과 저희들 고민이라든가 로드맵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잘 어레인지가 돼가지고 레이놀드 씬이라고 그 현재 스팍 여전히 부동의 1위 커미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인데요. 데이터브릭스의 코파운더기도 하신 레이놀드님을 만나서 저희들의 고민 그리고 약간 데이터브릭스가 생각하는 새로운 그런 레이크하우스에서의 방향성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들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아담 코네이라는 프로덕트 매니징을 리딩하고 계신 시니어 VP 분 그리고 아시아의 VP 엔지니어링 담당하고 계신 닉님을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제품 관점에서의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PAB부터는 케미님께서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PAB 세션은 프로덕트 어드바이저리 보드라고 해서 데이터브릭스에서 데이터브릭스를 특히 좀 깊게 사용하고 이해도가 높은 챔피언스 고객들의 모임이라 따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루 전일 세션을 가지게 됐었는데요. 이 중에 저희 참석한 사람 중 3명은 이 프로덕트 어드바이저리 보드의 멤버로서 초청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전일 미팅에서는 데이터브릭스의 세부 제품별로 각 제품별 담당 PM분들, 프로덕트 매니저분들과 또 그걸 많이 사용하는 고객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공유하고 또 앞으로의 로드맵이나 그거에 향한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세계 유수의 다양한 엄청난 고객사들과 함께 서로가 어떤 문제를 푸는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를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어서 정말 모두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이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다양한 감동적인 모먼트들이 있었고요. 앞서 언급한 챌린지스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직 좀 남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제 데이터브릭스가 나아갈 로드맵의 우선순위들을 같이 고민하고 방향성을 맞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세션을 통해서 정말 데이터브릭스에서는 고객들의 소리를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거를 제품의 방향성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구나를 느끼게 되어서 사용하는 사람 관점에서도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발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의 데이터 환경은 패스트페이스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 기민한 의사결정이 정말 필수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자체는 세미 스트럭처드의 빅데이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기민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유연하고 빠른 분석이 어려웠어요, 사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와 델타 레이크 기반의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더 빠르게, 더 많이 의미 있는 데이터 드리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이제 새로 도입된 유니티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된 레이크하우스를 구축하는 데 좀 더 힘을 쓸 예정이고 또한 다양한 델타의 신규 기능들과 서블리스 SQL을 통해서 데이터 직군들이 좀 더 본질적인 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고 있는 이런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이제 빅데이터 기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다양한 데이터 직군 채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